지금 이야기한 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자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음, 그지? 자음의 창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음 창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상형이야. 상형. 이거는 조음기관을 본뜬 거라고 그랬다. 서영이, 조음기관이 뭔 뜻이지? 소리를 만드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만들어지는 기관이 조음기관이란 뜻이야. 알았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기관. 그 다음에 가획과 세 번째 이체의 원리에 따라서 자음을 만들었다 그랬어. 상형의 원리에 따른 강넘어 서울 5개지? 강넘어 서울 이렇게 5개야. 조음 기관을 본떴으니까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혀뿌리를 본떴다 그래. 혀뿌리. 기역은 혀뿌리라고 그랬어. 혀가 발음할 때 어떻게 휘어진다고? 이렇게 휘어진다. 혀뿌리야. 그가 하게 되면 여기서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가 하게 되면. 니은은 혀끝이야. 혀끝. 니은. 왜냐면 느 하게 되면 혀가 어떻게 된다? 이런 모양이 된다. 느. 알았지?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혀야. 아니, 입술 참 입술이야 입술. 서빈이 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무. 시옷은 무슨 모양이었어? 시옷. 얘는 이야 이. 그래서 이 소리. 이음은 얘는 목구멍.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우라고 했다고? 처음에 외울 때 사용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강 넘어 서울이야. 강 넘어 서울. 이게 5개를 먼저 상형으로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가획의 원리가 돼서 기역에서 시역이 되고 니은에서 디귿, 티귿, 미음에서 비읍, 피읍, 시옷에서 지읒, 치읓이 만들어졌다 그랬지? 이응에서는 여린 이읒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히읗이 만들어졌어. 여기까지는 상형과 가획. 가획이라는 거는 소리의 세기를 더하는 거야. 세기를 더하다. 너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 소리의 세기가 더 더해졌어. 를 갖다가 회계수로 표현한 거야. 획이 더해져서 이쪽보다 너는 소리가 세진 거야 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체라는 거는 이런 상형과 가획에 원래 따르지 않는 것. 이체는 다를 이자야. 이체에서 기역에서 옛 니은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니은에서 리을, 반설음. 반쯤은 설음이란 얘기야. 시옷에서 반치음, 반치음.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최초에 만든 글자는 상형으로 5개, 가획으로 9개, 9개, 그 다음에 이체로 3개가 만들어져서 총 17자의 자음을 만들었지. 여기까지가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들어간 자음의 숫자야. 근데 얘를 쓰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병서법이 있다. 병서법. 병서법. 병서는 나란히 쓰다 그런 뜻이야. 병서는. 옆으로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야. 나란히 쓰는 게 병서야. 나란히 써서 병서법은 다시 얘가 각자 병서하고 그리고 합용병서로 나눠진다 그랬어. 각자 병서랑 합용병서로 나눠진다. 각자 병서는 같은 거를 2개 쓰는 거야. 서빈이 각자 병서 뭐라고? 같은 걸 2개 써.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치읓 이런 것들이야. 합용병서는 어떤 거지 그러면은?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걸 2개 쓰는 거야. 서로 다른 것. 그래서 얘는 뭐 비읍 시옷, 비읍 디귿, 비읍 기역 또는 시옷 디귿, 시옷 기역, 시옷 비읍, 시옷 비읍. 그다음에 비읍 시옷 기역 이런 것들 3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있었지 여기 합용병사에 얘네는. 알았지? 이 병서법은 있잖아. 이거는 결국은 얘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자음군 만들기야. 뭔 만든다고? 자음군 만들기. 자음군 만들기 지금 쓴다 안 쓴다? 서빈이 자음군 만들기 지금 쓴다 안 쓴다? 쓰잖아. 왜 안 써? 어디서 써? 받침에 없어 이런 거? 글자 모양은 이게 그대로 가지 않지만 받침에 쓰지. 현대 국어의 받침. 그래서 받침에서 하나 탈락하는 걸 뭐라 그래? 2개 있을 때는 탈락하는 거를 자음군 단순하라 그러지. 맞지? 받침에서 있다.
여기 뭐가 쓰였어? 리을 기억이지. 없다. 여기는 비읍시읒이야. 맞지? 이걸 자음군이라고 하지. 이건 이런 자음군이야. 지금으로 보면 자음군 만드는 거야. 각자 병사, 화병 병사는. 그 다음에 이것만 그다음에 연서법이란 게 있었어. 연서법. 연서법은 얘는 이어쓰기인데 아래로 이어쓰는 거야. 얘는 순음 밑에 이어쓰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그 다음에 순경은 미음 같은 글자도 있다 그랬어. 순음 밑에 붙여 쓰는 거야. 얘는 소리를 가볍게 하는 거야. 얘는 가벼운 소리를 만드는 거야. 무슨 소리를 만든다고? 가벼운 소리. 그래서 얘를 갖다 얘를 순경음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순경이. 순자가 무슨 순자다? 경이 가벼울 경. 그 입술 소리를 가볍게 한다는 뜻이야. 입술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 가볍게 한다. 그럼 혹시 이런 글자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론상으로 없었을까? 이런 소리도 있어. 이런 소리들. 이런 것도 가능해. 순음이면은 병서로 만드는 글자 밑에도 있었어. 여기까지가 자음이지? 여기까지가 자음이야. 그지? 원래는 조금 더 하고 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쉬는 이유는 하나야. 서민이가 돌아서 그래. 어? 하나라도 배워가야 될 거 아니야. 학원에 왔으면은 적어도 오늘 에너지 값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저 시계로다가 저기 20분까지 저 시계로 20분 조금만 잠깐만 쉴 거야. 알았지? 그래서 현대에서는 세기가 사라졌지? 예, 소멸됐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뒤에 나와 밑에 있는 이응하고 통합됐어. 얘 같은 경우에는 소멸됐고 얘는 소멸됐어. 얘도 소멸. 얘네 같은 경우에는 미음 순경하고 그 다음에 피읍 순경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로 한자어에 쓰였고 한자어에 얘 같은 경우 비읍 순경은 비읍이 우리말에 쓰였는데 이거 우리말에 쓰였어.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얘가 오늘날은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었어. 얘가 예를 들어서 곱다 있지 곱다 단어 곱다가 있어 곱다. 근데 중세국어는 이거였어. 얘가 곱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뒤에 여기에 아가 오잖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곱아. 중세국어에서. 순경은 받침에 쓰였던 게 뒤로 넘어가 쓰이는 거거든. 이어적기가 돼서. 그러다가 얘가 사라져. 얘가 얘로 바뀌어. 그래서 오늘날은 얘가 고와가 되는 거야. 오늘날은 고와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바뀌는 글자는 중세국어에서 얘가 쓰였던 글자야. 얘가 쓰였던 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굽다 같은 경우에 굽다가 두 가지가 있지? 그지? 어떻게 있어? 뒤에 어를 붙이면은 얘가 하나인데 부버하고 소리 나는 게 있고 그지? 부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게 있어. 부버. 이렇게 가는 글자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얘는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얘는 오늘날 끊어져 피니까 부버라고 쓰는 거고 밑에 얘는 어떻게 쓰는 거겠어? 얘가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부워가 되는 거죠. 그지? 중세국어에서는 굽다 같은 경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순경은 비읍이 밑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없었던 거는 국어가 되고 있었던 건 구워로는 글자 형태가 바뀐 거예요. 알았지? 반치음 여기 반치음 같은 경우도 소멸됐다 그랬지? 그지? 얘도 소멸됐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있는 글자랑 없는 글자랑 차이가 있어. 짓다 같은 경우 짓다, 집을 짓다에 짓다. 오늘날 어떻게 됐지 얘가? 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지어가 되지. 그지? 시옷인데 사라져. 왜 사라질까? 중세국어의 시옷은 얘는 시옷이 아니라 반침이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얘와 대립돼서 얘가 안 사라지는 것도 이제 안 사라지는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얘네가 소멸됐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모음부터. 모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모음도 자음처럼 똑같이 상형의 원리를 따랐다. 똑같이 상형의 원리를 따랐는데 모음 같은 경우에도 상형을 통해서 만든 게 세 개야. 여기서 아, 으, 이 이렇게 세 개야. 근데 이 아, 으, 이는 뭐를 상형했냐면은 아래아 같은 얘는 동그라미야. 중세에서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아래아라 그래. 아래아. 후설 저모음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하늘을 상형한 거야. 하늘을 상형한 거야. 그 다음에 으 같은 경우에는 얘는 땅을 상형한 거야. 땅. 이는 인간을 상형한 거야. 그래서 하늘, 땅, 인간을 상형해서 아, 으, 이를 만들었어. 혹시 너네 삼성 휴대폰 안 쓰지? 삼성 휴대폰 보면은 천지인 자판이 이 원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야. 삼성 휴대폰에 옛날에 천지인 자판이 있었거든? 여기서 아, 의 세 개를 갖다 모아서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 천지인 방식은 하늘, 땅, 인간을 본따서 만든 거야. 그럼 얘가 왜 하늘, 땅, 인간이 왜 이런 거냐? 여기서 나타나는 이거는 성리학의 원리를 따는 거야. 성리학이 유교지? 유학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해. 그리고 인간은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은 평평한 동그란데 우주를 감싸고 있지? 그 하늘이 남자야. 하늘이 남자. 그래서 하늘은 얘가 양이야, 양. 하늘이 뭐라고? 양. 그럼 땅은 뭐겠어? 땅은 음이야, 음. 인간은 뭘까? 땅에 서서 하늘을 맞대고 있거든, 인간은. 인간은 중성이야. 인간은 중성. 그래서 하늘이 양, 땅이 그리고 인간이 중성. 그래서 아, 의 세 개를 하늘, 땅, 인간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얘는 성리학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성리학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잖아. 얘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따랐다고 했어요. 형이상학적 원리. 형이상학이란 거는 아마 지난번 중간고사에서 나왔을 거야. 추상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말할 때 그걸 형이상학이라는 거야. 형이상학적 원리에 따라서 하늘, 땅, 인간을 먼저 상형을 한 거야. 상형. 알았지? 그런 다음에 얘는 가획이 아니라 초출. 초출은 처음으로 나오다 그런 뜻이야. 초출은 처음으로 나오다 그런 뜻이다. 근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나왔냐면은 기준은 땅하고 인간이야. 그래서 먼저 의가 있고 여기에서 하늘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 근데 위쪽으로 먼저 나왔어. 위쪽으로. 그런 다음에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나왔어. 위하고 오른쪽으로 먼저 나왔어. 그래서 오하고 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얘가 어디로 가서 만들어지겠어? 이번에는 아래랑 왼쪽이겠지? 아래랑 왼쪽. 그래서 나온 게 우하고 어가 나오게 돼. 위하고 오른쪽이 먼저야. 그 다음에 아래하고 왼쪽으로 만들어져서 오하고 우어가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여기서 얘 아래를 갖다 또 한 번 여기서 만들어내. 또 한 번 만들어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출이라고 해. 제출에서는 동그라미하게 표시하지 않을게. 동그라미라고.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하나 더 가서 붙어. 두 번 나온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4개 뭐겠어? 서빈. 그렇지. 요, 야, 유, 여가 만들어져. 요야, 유여가.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이 만든 거야. 여기까지가. 요야, 유여가 만들어졌어. 여기서 자음을 만든 원리나 모음을 만든 원리 있지? 이 원리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엄청 뛰어난 거거든? 왜 뛰어나냐면 있잖아. 모든 것을 갖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너네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한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얘네는 자음 같은 경우에는 강 넘어 서울이란 기본적인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비슷해.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야. 비슷하다는 얘기야. 창조한 다음에 거기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어낸 거지. 최초에 창조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응용해서 쓰임의 그 활용도를 넓힌 거야. 몇 개만 만들어서 넓어진 활용도 굉장히 넓지? 얘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3개만 먼저
얘네가 상형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런 다음에 최초로 만든 걸 응용해서 다른 여러 개의 글자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치?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 으, 이. 여기는 강 넘어 서울 5개. 기본 글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창조라는 건 우리가 본 창조를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다는 게 아니야. 이걸로 봤을 때. 최초의 근원이 되는 걸 잘 만들게 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파생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외과 이체, 그다음 병서와 연서가 쓰였는데 이쪽에서 그 다음에는 합용의 원리가 있어. 합용. 합용이란 거는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는 이쪽의 기본자를 둘 이상을 합치는 거야. 가장 먼저 합쳐진 건 오하고 아가 합쳐졌어. 뭐가 만들어지겠어? 와와 워가 만들어진 거야. 와와 워가. 와와 워. 그런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있잖아.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있지. 이 이를 지금까지 만들어진 글자의 오른쪽에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오른쪽에. 이 이를 오른쪽에 다 갖다 붙여.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글자는 얘가 얘 오른쪽에 와서 붙겠지? 그래서 I, 밑에 의.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대로 붙어. 그래서 오이.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에.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뒤쪽에 가서 붙어. 여기에도 물론 붙겠지. 근데 이쪽은 안 쓰니까 뺄게. 오늘 안 쓰니까 있었어 글자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뒤에 가서 붙어.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얘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또 얘가 안 붙은 게 두 개가 있어. 여기서. 여기. 얘 가서 또 붙어. 그래서 외하고 외가 만들어져. 외하고 외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 의, 오와 우어. 여기까지 여기 7개 있지? 7개. 이게 오늘날의 단모음이지. 이게 단모음이. 여기까지가 단모음이야. 요야 유여는 얘는 창제자가 맞지만 얘는 이중모음이야. 얘는 무슨 모음이라고? 이중모음이야. 얘는 이중모음. 근데 요야 유여는 어떤 이중모음이냐면 있잖아. 요야 유여. 얘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2에서 뒤에 오나 아로 또는 우나 어로 바뀌는 이중모음이야. 그러니까 이가 앞에 있는 이중모음이야. 근데 이가 그냥 이가 아니라 반모음이야. 반모음이가 앞에 있다. 단모음이 뒤에 있어. 그래서 얘네를 반모음 2에서 단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바뀌어가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상향 이중모음이라 그래. 무슨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이야. 단모음에 단모음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네도 똑같이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반모음 2가 아니라 반모음 5에서 시작되는 거야. 반모음 5에서 시작돼서 여기서 뒤에 아나 어가 뒤에 결합하는 형태야. 얘는 반모음이 앞쪽에 있지. 반모음이 아니 똑같이 반모음이 앞쪽에 있구나. 얘네도 뭐가 되는 거지? 얘네도 상향 이중모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얘네 같은 경우에 반모음이 앞쪽에 있니 뒤쪽에 있니? 뒤쪽에 있지. 그럼 얘는 무슨 이중모음이겠어? 얘네들은 반모음이 앞쪽에 있을 때 상향이야. 반모음이 뒤쪽에 있어. 얘네는 하향 이중모음이야. 얘는 하향 이중모음. 여기서 알았지? 창제자가 어디까지라고? 제출까지야. 11자야. 알았지? 11자. 이 11자를 모아서 여기서 이제 합용을 통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든 거야. 서빈이 이해됐나?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이걸 갖다가 그냥 외우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 외우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어려워.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합용해서 여기서 보면 야부터 예까지 있지. 여기서 야, 워부터 예까지.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기본자가 몇 개 결합했지? 이쪽에 있는 걸 몇 개 결합시키면 얘네가 만들어질까? 얘가 두 개가 합쳐지면 얘가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 여기서 말하는 기본 창제자 11자가 몇 개 합쳐진다고?
2개. 그러니까 이중이야. 왜 같은 경우에는 몇 개냐? 얘는 3개야. 왜냐면은 5하고 아가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2가 합쳐지는 거지. 그래서 왜하고 왜는 몇 개가 합쳐진다고? 요 기본자가 3개가 합쳐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삼중결합. 삼중결합은 왜하고 2개밖에 없어. 알았지? 왜하고 왜 2개밖에 없어. 얘가 왜 3중이냐? 얘는 5 더하기 아 더하기 2야. 몇 개? 하나, 둘, 3개야. 왜 같은 경우에도 얘도 어떻게 돼? 5하고, 5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무하고, 그 다음에 어하고 2 해서, 어하고 2 해서 3개. 얘는 3중. 얘는 몇 개? 전부 다 2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아까 상형을 만들 때 아, 으, 이일 때 아는 하늘이고 양이라 그랬지? 으는 땅이고 이는 인간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늘이 위하고 오른쪽에 붙은 것들 있지? 하늘이 여기서 으하고 이 기준으로 위하고 오른쪽에 붙은 것들. 이게 전체가 다 양성이야. 다. 이렇게 나눠져서 얘가 전체가 위에 쪽은 다 뭐란 얘기야? 위에는 다 양성. 밑에 2는 중성이야. 얘는 다 뭐란 얘기야? 여기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다 음성이지? 중색 우리가 흔히 모음조화라고 하는 건 있잖아. 모음조화라는 거는 여기선 자기네끼리 어울리는 성질.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걸 모음조화라 그래. 중세국어에는 이런 규칙이 대체로 엄격하게 지켜졌어. 위에 있는 것끼리, 그러니까 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 짝이 다 맞았어. 양성, 음성의 짝이 어땠다고? 모두 맞았다. 모두 맞았어. 알았지? 그런데 이 중에서 모음 중에서 가장 타격이 뭐냐면은 아래아가 소멸돼 버린 거야. 아래아가 나중에 안 쓰이게 돼. 아래아가 나중에 안 쓰이게 된다. 아래아의 그 소멸은 아래아가 소멸되잖아.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얘가 대체로 얘가 아나 으로 바뀌었어. 뭐로 바뀐다고? 아나 으로 바뀐다.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근데 소멸하는 게 한꺼번에 소멸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소멸하는 게 아니야. 소멸이 순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어. 갓살. 이런 단어가 있어. 갓살. 읽을 때 갓살이야. 반치음은 발음교로 Z랑 똑같은 거야. 거의 Z랑 유사해. 갓살하고 읽어. 갓살. 얘는 오늘날 아라고 읽어. 제주도 사람들은 발음을 하지만 제주도 토박이는 이걸 발음할 수 있어. 근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걸 발음할 수 없어. 발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뜻이야. 알았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맨 처음에 반침이 먼저 사라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가알이 돼. 가알이야. 가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하에서 먼저 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가을이 되는 거야.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에는 가을. 오늘날 글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아가 아나 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소멸되면서 얘로 바뀐 거야. 근데 소멸 순서가 둘째 음절 아래에서 먼저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에서 바뀌는 거야. 알았지? 아래아가 소멸된다. 또 다른 같은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 마쌈. 얘도 어떤 순서가 됐겠어? 어떻게 되지? 마, 암. 그지? 그 다음에 뭐? 소영아. 그 다음에 마,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마음. 둘째 음절 이하에서 먼저 바뀌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이나 입술 모양 같은 게 안 바뀌는 거야. 그게 단모음이야. 바뀌면은 이중모음이야. 그런데 아의, 오와, 우어까지 단모음이었으니까 중세국어의 단모음의 수는 모두 몇 개였겠어? 아의, 오와, 우어가 단모음이니까.
7개야, 7개. 알았지? 7개. 그러다가 여기서 반모음 2가 먼저 나오는 것들, 요야, 유여, 와, 워까지. 여기는 상향 이중모음이었고, 나머지는 하향 이중모음이었어.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발음할 때 이를 나중에 발음해줘야 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이를 발음해야 돼. 얘는 어떻게 발음하겠어? 아이라고 발음해야 돼. 아이. 얘는 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읽었을까? 중세국어에서 아이라고 읽어야 돼. 얘는 어이라고 읽어야 돼. 이가 뒤에 오면 나중에 읽어주는 거야. 이가 뒤에 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읽을까? Y지 Y. 얘는 워이야. 중세국어 읽을 때. 이가 발음이 됐었단 말이야. 중세국어 이렇게. 그런데 있잖아. 18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18세기쯤에 아이하고 어이가 얘가 단모음화돼. 18세기에 얘네가 뭐 된다고? 단모음화돼. 그래서 오늘날 똑같이 애하고 애로 바뀌어. 애하고 애로 바뀐다. 그럼 18세기에는 단모음의 숫자가 모두 몇 개일까? 참고로 아래하는 얘는 16세기 이후에 소멸됐어. 얘는 16세기 이후에 소멸됐어. 그럼 18세기 이후에 애와 애까지 단모음화 됐다면 이때는 단모음의 숫자 모두 몇 개? 이때는 서빈이 최초의 단모음의 숫자가 모두 몇 개였어? 아의, 오와 무엇까지니까 7개지. 아래아가 사라졌어. 몇 개? 6개. 2개가 단모음화 됐어. 그러면 18세기 단모음화 숫자 모두 몇 개다?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19세기 들어서서 이번에는 외하고 위가 얘가 단모음화 됐어. 외와 위가 단모음화 됐다. 여기서 얘네가 단모음화 됐어. 그러면은 19세기 이후에 단모음의 숫자는 모두 몇 개가? 이번에는 10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날의 단모음의 숫자는 모두 몇 개다? 10개야. 그래서 오늘날 단모음의 숫자는 모두 몇 개?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럼 세종이 창제한 글자는 자음 17자, 그 다음에 모음에 요야 유여까지 해서 11자 합치면 모두 몇 개 창조한 거지? 서빈아? 모두 몇 자? 17 더하기 모음 숫자 여기까지 창제한 거니까 11자야. 합치면 모두 몇 개? 아니, 자음 17자. 모음 여기까지 몇 개 창제했다고? 11개. 합치면 모두 몇 개? 28자. 28자를 세종대왕이 창제한 거야. 세종대왕이 기본자로다가. 자, 여기 가정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됐어? 혹시 칠판에 써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없어? 단모음화. 단모음을 바뀌었다고. 단모음화. 알았지? 18세기에 애와 애가,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엔 얘는 아이, 어이라고 읽었을 거야. 18세기 이후에 애하고 애를 읽는 거야. 18세기 전에는 오이, 우이라고 읽었을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왜 위라고 읽어? 발음이 한 번이 되는 거. 이중모음 발음이 2번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현대 국어에 도달하게 된 거야. 한글이 물론 언어는 있잖아. 언어는 우열 비교가 불가능해. 각각 특성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잖아.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배우기가 가장 쉬운 글자야. 배우기가 가장 쉬운 글자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음에서 가획이라는 게 됐을 때 소리의 성질이 더해졌기 때문에 획이 더해졌다는 기본 원리가 있잖아. 그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 글자의 모양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 여기서.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에도 상형 기본의 3개에다가 거기서 이제 초출, 제출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영어도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영어도.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에는 배워야 되는 글자 수가 만약에 정식으로 배우면 몇 자야. 도저히 말을 못하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있지. 현재의 스마트폰. 그전에는 자판이 천지인 자판 같은 게 있었잖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하잖아. 항상 한글이 전 세계 1위였어. 한글이. 그냥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되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거든.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컴퓨터 자판 있지? 자판. 자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음이 있고 왼쪽에 모음이 있어가지고 자음 모음이 구분된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자판이 그렇게 돼 있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글 자판으로 한글을 쳤을 때가 영어로 쳤을 때보다도 손의 피로도 훨씬 더 덜해. 왜냐면 한글은 오른쪽 왼쪽을 골고루 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판 자체가 왼손을 많이 쓰게 돼 있어. 왼손을. 영어 자판은.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자판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치는 사람이 한글 치는 사람보다 이 손목에 대한 어떤 병 같은 게 훨씬 더 많아. 무리가 간다는 얘기야, 그만큼. 영어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우수성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한글 같은 전 세계 글자에서 새로 배운다고 할 때 배우는 속도가 가장 빨라. 왜냐면 옛말에도 그런 게 있어. 한글은 1시간 배우면 자기가 생각한 말을 쓸 수 있다. 1시간 배우면 자기가 생각한 바를 글로 나타낼 수 있다. 한글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도 1시간 배워서 생각을 영어권 나라가 나타낼 수가 없어. 영어권 나라가. 근데 국어는 그게 돼. 이해되니? 지워도 되겠어? 여기까지가 이제 자음과 모음. 여기까지.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아마 너네 중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안 난다고 했었나? 서빈은 생각이 안 난다고 했었나?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을 거야. 교과서에 나와 분명하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지금 말한 것처럼 변화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자음과 모음까지는 나와. 증거를 원한다 그러면 증거를 댈 수 있어. 중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근데 안 배웠다고? 지금 없어진 건 안 나왔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 때 배웠을 때 그거는. 서빈이 안 배웠어? 너도 기억이 없어? 봐봐. 너네 다른 중학교 나왔니? 다른 중학교 나왔어도 이거는 공통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와 관계없이 배운 거야. 내가 이걸 왜 알냐면은 작년에 중학교 3학년에 과외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는 거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고 이게 지금 말한 게 자음과 모음이니까 의문의 변화, 의문. 그 다음에는 중세국어에서 이제 문법이 있어, 문법. 여기서부터가 좀 더 어려워. 중세국어에서 문법이 있다, 문법. 문법에서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먼저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주격조사야.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는 뭐가 있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이하고 가가 있어. 현대국어에서. 이는 뭐 뒤에 쓰는 걸까? 이는 글자를 만들어 보면 돼. 서영. 그 다음에 뭘 써? 서영 이지. 그러니까 이는 뭐 뒤에 쓰는 거야? 가는 어디에 쓰지? 나무 가지. 그 나무가 서영이 나무 가야. 그치? 이는 자음 뒤에서 쓰는 거고 가는 모음 뒤에서 쓰는 거야. 맞지? 이렇게 쓰는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할 거야. 여기서 뒤에 보면 얘가 모음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말은 있잖아.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 자음 다음에 자음이 나오거나
모음 뒤에 모음이 연달아오는 걸 회피하는 성질이 있어. 우리말은 이거 회피해. 자음 뒤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모음이 나와야 되고 모음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음이 나와야 되지. 자음 뒤에는 모음, 모음 뒤에는 이게 규칙적으로 우리말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 100%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원칙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목적격 조사 을르를 쓴다고 하자. 을르. 을르를 쓴다고 할 때 목숨. 목적격 조사 뭘 쓰지? 목숨 을이지. 왜 을일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모음이 와야 되니까 을이야. 나무 뭐지? 르리야. 중간고 높임법에 들어갔으니까 작다를 높일 때 어떻게 되지? 작다를 높일 때 작다 주체 높임 의시고지. 집에 가다일 때 가다를 높이면 어떻게 돼? 가시다지. 왜 뒤에는 의시고 밑에는 시일까? 왜? 왜? 서빈아. 같은 원리가 쓰인 거지. 앞에 자음이 쓰였으니까 중간에 뭘 집어넣어 준 거야? 모음을 집어넣어 준 거야. 가시고 같은 경우는 앞에 자음이니까 아니 앞에 모음이니까 뒤에 똑같이 모르는 거지? 자음으로 해도 되는 거지. 우리말의 기본 원리는 자음 뒤에 자음, 모음 뒤에 뭐 이런 거 회피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진 않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자음 뒤에는 이가 쓰이고 모음 뒤에는 가가 쓰이는 거지. 현대국어에서. 중세국어에서 자음 뒤에 이가 쓰이는 건 똑같아. 자음 뒤에 똑같이 이가 쓰여. 현대국어랑 똑같아. 이가 쓰이는 거는 자음 뒤에 뭐가 쓰인다고? 이가 쓰여. 근데 모음 뒤의 형태가 달랐어. 모음 뒤의 형태가 얘네가 이만 쓰이는 형태가 있었고 아무것도 안 쓰이는 형태 두 가지가 있었어. 중세국어에서. 자음 뒤에는 어떻다고? 이가 쓰이는 건 똑같아. 그럼 어떤 경우에 모음 이가 쓰였느냐? 어떤 경우에? 얘는 그런 경우에 이나 반모음 이 외의 모음 뒤. 이나 반모음 이 외의 모음 뒤에는 이가 쓰였어. 그러면은 이건 안 쓰는 거야. 제로 주격이라 그래. 안 쓰는 거야. 있는데 표기하지 않는 거야. 얘는 어디에서? 이나 반모 이 모음 뒤에서. 이 뒤에서 쓰였어. 예를 들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봐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세국어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 말쌈. 그럼 뒤에 뭐가 쓰였지? 미음이 쓰였으니까 뭐가 써야 돼? 이가 써야 되겠지? 이가 쓰이겠지. 근데 중세국어는 이어적기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데 표기하는 법칙이 있어. 그럼 얘는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 말싸미. 근데 말싸미에서 미음이 뒤로 넘어갔지만 주격조선 뭐가 붙은 것이다? 이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할바이. 바가 있어. 할바. 내가 알바 아니다. 그래 이렇게 흔들어. 내가 알바 아니다. 할바가 아니라 알바 아니다. 알바로 쓰자. 알바. 내가 알바 아니야. 알바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아로 끝나. 바로 여기 이가 붙는 거야. 알바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는 배로 있는 게 아니라 바 플러스 이야. 얘는 바 플러스 뭐라고? 이야. 바 플러스 이. 읽을 때 바이라고 읽어야 돼. 알바이 아니라. 왜냐면 얘는 뒤에가 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 뒤에는 생략됐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그 훈민정음 너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뿌리 깊은 나무지? 뿌리 깊은 나무는 그게 그거야. 단어가 불휘야. 불이 깊으냐. 불휘. 휘는 아까 이 하향 이중모음이라니까 얘는 어떻게 끝나는 거였지? 우 플러스 반모음 이야. 그러니까 뒤에 주격조사가 어떻게 돼야 돼? 생략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깊은이 아니라 불휘 깊은이 그냥. 왜? 뒤에 주격조사가 뭐였으니까? 생략돼 있으니까. 자,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야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자음 뒤엔 이가 쓰이고 모음 뒤엔 가가 쓰인다. 주격조사. 근데 중세국어에선 이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가 환경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데 환경에 따라 쓰임이 달라져. 자음 뒤에서는 이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이나 이 외의 모음 뒤에서는 이로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제로 주격 사라져버려. 그 형태가 말삼 플러스 2 알바이 아니다. 바 플러스 2야. 왜냐면 얘가 지금 얘는 주격조사가 아니다라고 썼으니까 보어구나. 얘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어다. 그냥 쓸게. 주격조사, 복격조사 똑같으니까 그냥 쓸게. 바야, 바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반모음 2로 끝났으니까 생략되는 거야. 알았지? 얘는 지금 내가 보어를 잘못했어. 주어인데, 주어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어를 잘못 말하긴 했어. 근데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랑 형태가 똑같아. 이 가야. 되다 아니다 앞에 놨을 때는 보어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얘로 쓸게, 여기서. 서빈이 이해됐냐? 아까보다는 덜 돌리냐? 문 열어놨어, 너 돌아서. 공기가 탁해서 그런가 해서. 여기 3명 있는데 공기 탁하면 5명 있으면 아주 그냥. 근데 이산화탄 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 주격조사에서 이런 게 나타나요. 주격조사에서. 주격조사.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양성, 모음, 양성, 음성과 양성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조사 보자. 목적격 조사. 현대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있잖아. 을하고 르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 을하고 르하고 두 가지. 현대국 그지? 을은 뭐 뒤에 쓰는 거지? 을은 받침이 자음 뒤가 을이야. 그지? 르는 현대국어는 얘는 모음 뒤야. 모음 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것 이외에 모음 조화에 따라서 또 달라졌어.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알, 을, 그 다음에 날, 를 해서 4가지야.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4가지야. 중세국어에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알하고 을은 안 말했겠지 당연히 뭐겠니? 알하고 을은 안 말했겠지 당연히 뭐겠어? 얘네는 당연하게 자음 뒤야. 둘 다. 자음 다음에 모음이야. 알았지? 나라고 을은 둘 다 뭐 뒤에 있어? 얘는 모음 뒤에. 모음 뒤는 나라고 을이야. 알았지? 그런데 알, 날은 둘 다 아래아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아래아는. 둘 다 양성이야. 양성 뒤는 양성 모음 뒤. 뒤에는 아라고 랄이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음성 모음 뒤. 음성 모음 뒤에는 을하고 르이 쓰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몇 가지다 이렇게 해서 2가지야. 2가지. 먼저 자음인가 모음인가 양성인가 음성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져. 이게 2가지야. 예컨대 나무가 있어. 나무. 중세국어 나무란 말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해보자. 불휘 해보자. 불 여기 있으면 불휘. 그러면은 우이 응하고 이 기준에 했을 때 얘가 아래쪽에 있지. 얘는 뭐지? 음성이지. 음성이야. 근데 끝나는 것이 자음 뒤야 모음 뒤야? 모음이 음성이면서 모음 뒤야. 그럼 이 뒤에는 목적격 조사 뭐가 될까? 음성이면서 모음 뒤니까 이때는 르이 오는 거야. 를. 그 다음에 나랄.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서 아는 양성이니 음성이니? 아니까. 얘를 기준 오른쪽에 있어.
얘는 그럼 얘는 양성이야, 양성. 그리고 뭐야? 끝에가 자음이 있어, 없어? 없지? 모음이야. 그럼 이때는 목적격 조사 뭐가 왔을까? 날이 와야 돼. 양성이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어, 진짜. 이번에는 사삼.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아가 왔지? 소빈, 양성이야, 음성이야? 아래아가 왔으면 양성. 그리고 뒤에가 자음으로 끝났어, 뭐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지. 그럼 여기에 뭐가 올까? 이때는 R이 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 거북이 오늘날 거북이야. 거북이 오늘날. 자, 그럼 얘는 무가 양성이야, 음성이야? 무가. 얘가 양성이고, 양성이면 얘는 음성이야. 음성. 그리고 뒤에가 받침에 자음이 있어, 없어? 있지. 자음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음조, 이게 모음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건데, 뭐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모음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자음 뒤인가, 모음 뒤인가.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따져줘야 돼. 알았지? 따로따로 따져줘. 목적적 조사 같은 경우에. 각각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따져줘야 된다. 서영이 이해됐어? 서빈이도? 지금 잘 이해를 해도 3학년 때 너네가 글쎄 문법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는 않아. 문법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는 않아. 그렇긴 하지만 문법을 선택하면 이점은 있어. 1학년, 2학년 때 정확하게 공부하면 3학년 공부 시간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 3학년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 지문이 길다는 얘기야. 반면에 문법은 길이가 좀 짧아. 상대적으로 짧아. 그러니까 읽고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 언매를 선택하게 되면. 단점도 있어. 합법과 작문은 미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언매는 미리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미리 해놔야 돼. 그게 단점이에요. 공부 미리 안 하면은 완전 망해. 완전 망해. 그러면 너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언제 공부하느냐? 현재 시스템을 본다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거야. 3학년 1학기 때는 선택한 아이들이 배우는 거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배우고 1학년 때 배우는 게 끝이야. 그러면 3학년 때 나는 그 언매 말고 나는 이제 화작해야지. 근데 권장하는 건 있잖아. 권장하는 거는 3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언매를 포기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 3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왜냐면 같은 점수를 만났을 때 이번 9월달 기준을 본다나 그러면은 언매는 1등급이 92점인가 그랬어. 화작은 95점이야. 그럼 화작에서 같은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언매가 항상 2점에서 3점 정도 화작보다 낮아. 그럼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언매야. 이해되니?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목적격 조사까지 이해가 됐어?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격 조사가 있어.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얘는 어렵지 않아. 얘는 여기서처럼 자음 뒤냐 모음 뒤에 따른 구분은 없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양성 뒤에는 양성 모음 뒤에는 얘는 애야 애. 애야 애. 아이의 애야 아이의 애. 반면에 음성 모음 뒤. 음성 뒤에는 어이야 어이. 음성 뒤에는 어이. 알았지? 가장 어려운 것.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여기까지 하고. 조건을 볼까? 서빈이가 맞추면 쉬는 걸로 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관용격 조사가 있어. 관용격 조사.
자, 근데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주격조사가 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자음제는 이고 모음제에서 이나 이 외의 모음제 이고 그 다음 이나 반모음제는 제로주격이라고 그랬지?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내가 보어 뒤에 잘못 썼다 그랬어. 그지? 요 형태는 있잖아. 이 형태는 복격조사에서 똑같고 서술격조사에도 똑같아. 서술격조사도 똑같아.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거든 오늘날. 이다도 똑같이 쓰는 거야. 만약에 43 플러스 하면 뒤에 43 이다야. 이다. 뒤에 어떻게 썼겠어? 43 이라. 43이라. 동그라미 이가 있는 이가 쓰인 거야. 똑같이. 근데 만약에 불휘라. 얘는 2로 끝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략돼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불휘라. 얘는 2가 있지만 얘는 2 자체가 아예 없어. 그냥 2로 끝난 거 끝이야. 그 다음에 알바 아니라 해서 보면은 여기서 그 모음제에는 2만 남는다 그랬단 말이야. 2만.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나다, 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라. 어떻게 된다고? 나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위에랑 같은 맞네. 여기서 나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늘날 내로 바뀐 거야. 내로. 서영아 한 가지만 더 하고 시작을 해서 관용적 조사. 알았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솔직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는 어렵게 나오면 두 가지야. 주격 조사하고 관용적 조사 두 가지. 가장 많이 나와. 관용적 조사는 현대의 관용적 조사는 뭐가 있냐? 현대는 의밖에 없어. 현대는 뭐가 있다고? 의밖에 없어. 현대는 의. 알았지? 근데 중세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세는 시옷하고 그 다음에 아이랑 의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아이랑 의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중세. 그러면 중세 시옷은 어디 썼냐면은 시옷은 두 군데 쓰는 거야. 시옷 다시. 얘는 무정명사 뒤에서. 그 다음에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정명사 뒤에서. 이렇게 쓰였어. 근데 이제 여기선 유정명사, 무정명사가 무엇이냐잖아. 그지? 무정명사는 뜻이 무정, 소영아, 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유정은 뭐겠어? 뭐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현대국어는 뭐만 있다고? 현대국어. 관용적 조사는 의밖에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봐야 되겠지? 예. 훈민정음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나란 말싸미. 나란 말쌈. 여기서 얘가 관용적 조사야. 그래서 나라의 말이야. 나라의 말. 현대국 어떻게 된다고 얘는? 나라의 말이야. 그래서 관용적 조사 의가 여기 쓰인 거야. 근데 시옷이 쓰였어. 왜 시옷이 쓰였냐면은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얘는 뭐지? 얘는 무정명사야. 무정명사 뒤야. 무정명사 뒤에 뭐가 쓰였다? 시옷이 쓰였다. 부처의 몸. 부천 몸이야. 부처의 몸이 부처 몸이야. 부처 몸. 여기서도 여기 시옷이 관용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걸 현대로 바꾸면은 얘는 부처의 몸이야. 부처의 몸. 근데 시옷이 쓰였어. 시옷이 왜 시옷이 쓰였느냐? 여기서 부처는
얘는 높임. 높임의 유적명사야. 중세에서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중세 국어에서 사슴의 피, 사삼이 그냥 쓰자. 사슴의 피, 현대로 바꾸면 얘가 사슴의 피야. 아, 사슴의 몸이라고 하자. 피는 좀 잔인하다. 사슴의 몸. 여기서 사삼 몸. 여기 관형적 조사 뭐가 쓰였을까? 뭐가 쓰였을 것 같아? 사슴은 얘는 마음이 있니 없니? 마음이 있지.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 써야 돼? 시옷을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어? 얘는 유정명사겠니? 무정명사겠니? 유정명사. 높임의 대상이야? 아니지? 그럼 일반 유정명사야. 그지? 그런데 아이하고 의 중에서 어떤 걸 쓸까? 앞에 아래로 끝났으니까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그러니까 뭐가 썼겠어? 사사마이 모.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거부의 거부. 여기도 똑같이 몸이라고 해보자, 몸. 여긴 뭐가 써야 될 것 같아? 거부비만. 얘는 의가 들어가겠지. 왜냐 앞에 있는 우가 뭐니까? 양성이야, 음성이야, 우가. 우가 음성이지? 여기서. 얘가 음성이야. 얘가 음성. 얘가 양성. 그래서 아이와 의는 뭐에 따라 분되는 거지? 얘는 모음조화에 따라 분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중세 국어의 격조사야. 중세 국어의 격조사. 알았지? 자음지에서 여기 주격사 이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형태가 복격조사하고 그리고 서술격조사. 얘네도 주격조사 형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알았지? 같다고 얘기를 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여기까지 해서 질문. 서영 질문. 없어? 이해됐어? 어? 서빈의 질문. 이해됐어? 요 다음에 이제 높임법하고 다른 문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부터 시간을 15분을 줄 거야. 서빈아 15분 뭐 하라고? 암기하라고. 너 가지고 왔냐? 써가면서 의미화해서 암기해라.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오늘 한 전체야. 하고 나서 쉬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말할 게 뭐냐면은 성조에 대해서 말할 거야. 성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중세 국어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거야. 소리의 높낮이 표기. 높낮이.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 이 말은 높낮이가 없거든.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어. 이걸 갖다 뭐로 표기하냐면은 왼쪽에 점을 찍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좌가점이라 좌가점.
왼쪽에 점을 더하다 그런 뜻이야. 왼쪽에 점을 더하다. 또는 방점이라 그래. 방점. 또는 얘를 갖다가 방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나란 말싸움이 있었어. 나라 말싸움이 현대국어로 하면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야. 나라의 말이.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이 있었어. 나라 여긴 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어디냐 말에는 점이 두 개네. 여기서 나라 말싸움이 여기는 점이 하나. 요거는 왼쪽으로 보는 거야. 왼쪽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그 점이 하나에서 두 개가 있었는데 먼저 나 같은 게 점이 없지? 점이 없어. 점이 없는 걸 갖다가 평성이라 그래. 평성. 얘는 점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낮은 소리야.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점이 두 개가 있어. 그걸 상성이라 그래. 상성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다. 오를 쌍자야. 올라가다 그런 뜻이야. 상성은 점이 두 개야. 점이 두 개. 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바뀌는 거야.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바뀌는 걸 상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거성이 있어. 거성 점이 하나야. 거성 점이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높은 소리야. 높은 소리. 여기서 보면은 나라시 점이 하나고 미도 점이 하나야. 점이 하나는 그냥 거성이야. 그 다음에 입성이라는 게 있어. 입성은 점의 수랑 관계없다. 점의 수 관계없고 짧게 끝 닿는 소리. 짧게 끝내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해. 점의 수는 관계없어. 입성은. 점의 수는 뭐냐? 얘는 받침에서 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등 얘네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입성이 되는 거야. 얘네가 오면 입성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 밑에는 점이 없어. 얘 평성이야. 평성.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점이 두 개야. 얘는 상성이야. 평성, 상성. 그 다음에 위쪽에는 점이 하나야. 얘는 거성이야. 거성. 그 다음에 끝은 빨리 끝 닿는 소리. 얘는 입성이야. 입성은 점의 수랑 관계없고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것을 본다. 받침이 얘네가 오는 거야. 그냥 입성이야. 입성.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 나락 말싸미 이렇게 읽어야 돼. 나락 말싸미. 그래서 낮은 높은 음, 말은 낮은 데로 올라가는 것, 싸는 평성, 미가 입성, 점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나락 말싸미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나락 말싸미 저걸 다시 해서면 나락 말싸미 이렇게 되겠지. 나락 말싸미. 그래서 여기는 점이 하나, 여기는 점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점이 두 개. 여기는 평성이니까 점이 없고. 나락 말싸미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중세는 높낮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졌어. 높낮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왜 높낮이가 오늘날에 이런 거 없잖아. 근데 남아있는 동네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지역이. 어딜 것 같아? 팔도에서 이런 소리의 높낮이가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가가. 그러면은 가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그 아이가 걔냐? 그런 뜻이지, 여기서. 가가. 그런 게 여기서 높낮인데, 이런 높낮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아. 우리말의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한글이야. 근데 그 당시에 문자로 인식했던 건 한자고 중국어였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엔 성조가 있지? 너네 중학교 때 혹시 중국어 조금 배웠었나 혹시? 거기 성조 있지? 그걸 갖다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성조가 나타나게 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표기 방법은 처음에는 이어적기야. 이어적기. 이걸 연철이라고 얘기해. 연철. 이어적기.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나란 말싸미 됐을 때 나라 말싸미 해서 원래 요 뒷부분에 말쌈인데 말싸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조사 어미에서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거야. 오늘날에 보면은 이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랑 유사해. 오늘날에 보면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랑 유사해. 이거와 유사하다. 완전히 같지는 않아. 완전히 같진 않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거북이라고 했는데 거북이. 거북 플러스 이야. 거북은 중세국어에서 거북이야. 근데 얘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얘가 거부비 이렇게 적어. 거부비. 그래서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거야. 사슴이 3 플러스 인데 적을 때 얘가 3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 이런 걸 갖다가 중세국어에서 이어적기라고 한다. 이어적기. 알았지? 두 번째, 끊어적기가 있어. 끊어적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갖다가 분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철. 끊어적기. 오늘날에 쓰기가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나란 말싸미를 분철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 나란 말쌈이가 되는 거야. 나란 말쌈이 여기서 뒤에서 받침이 들어가고 이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거부비 같은 경우에도 거부비.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방식이 끊어적기야. 끊어적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거듭적기라는 게 있어. 거듭적기는 얘는 받침을 연속해서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말싸미만 쓸게. 말쌈 플러스 2잖아. 그럼 얘를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야. 말쌈미 이렇게 두 번 적어. 말쌈미.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거북비 이렇게 적겠지.
뭐 4, 3, 2 같은 경우에는 4, 3, 2 이렇게 적을 거야. 이게 거듭적기야. 거듭적기. 여기서 그 표기법은 15세기 처음에 쓰였을 때는 주로 여기서 이어적기였어. 주로 이어적기였어. 그러다가 이게 거듭적기가 나왔다가 끊어적기로 간 거야. 끊어적기. 오늘날은 끊어적기잖아. 중세는 거듭적기야. 아, 두 가지로 하려면 세 번째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받침표기. 받침표기. 중세국어에서 받침표기. 받침표기는 초기는 팔종성법이 쓰였어. 팔종성법. 팔종성법이라는 거는 받침에는 있잖아. 받침을 8개만 쓰는 거야. 받침을 몇 개만 쓴다고? 8개만 써.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옛니음이야. 옛니음. 옛니음. 잘 보면은 디귿하고 시옷이 모두 쓰였어. 디귿하고 시옷이 모두 쓰였단 말은 중세국어에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분됐다는 얘기야. 중세국어에서 디귿하고 시옷의 구분이 됐다는 얘기야. 오늘날 보면 오늘날에 보면 만약에 묻하고 묻이 있다 그럴 때 발음상으로 구분이 될까 안 될까? 발음상 오늘날은 안 돼.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디귿 받침하고 시옷 받침하고 발음이 어떻다는 얘기야? 달랐다는 얘기야. 여기서 디귿과 시옷이 발음이 달랐다. 여기서 얘네가 발음이 다르다. 그래서 초기에는 칠종성법이 쓰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8개에서 7개로 바뀌었어. 칠종성으로 바뀌었어. 칠종성. 나중에 7개로 바뀌었어. 7개. 7개를 바뀌었는데 디귿이 없고 시옷이 있어. 그래서 7개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그래서 7개야. 여기는 뒤에가 꼭지응이 있은 옛니응이었는데 여기선 이응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시옷, 디귿이 사라졌지? 이 말의 의미는 받침에서 디귿 받침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디귿 받침이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게 칠종성법이. 팔종성법은 받침에 종성이 받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종성이. 알았지? 처음에는 팔종성이었고 나중에 뭐로 바뀌었지? 칠종성으로 바뀐 거야. 칠종성. 그 다음에 원칙으로 종성부용 초성이 있었는데 종성부용 초성. 종성부용 초성은 오늘날의 표기 방법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받침에 모든 자음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초성에 쓰이는 글자는 초성의 글자를 모두 받침에 사용 가능하다. 이게 종성부용 초성이야. 종성부용 초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근데 15세기에는 이 중에서 팔종성이야. 15세기 뭐라고? 팔종성. 그러다 칠종성으로 바뀌었다가 오늘날엔 종성부용 초성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간 거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어적기를 하게 되잖아. 이어적기를 하게 돼. 그러면 이때는 팔종성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 이어적기는 받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꽃이란 글자가 있다고 하자. 꽃. 시읒 받침이지? 시읒 받침이야. 근데 얘가 중세국어에 따른 표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야. 시옷으로 표기가 됐을 거야. 여기서. 근데 여기에 뒤에 주격조사 2가 온다고 치자. 주격조사 2가 와.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 그냥 꽃이 이렇게 표기하는 꽃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사 앞에서는 형식 형태사 앞에서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거야. 형식 형태사 앞에서는 7종성법, 뭐 8종성법, 7종성법 관계없이 그대로 넘어가. 알았지? 단 거듭적 끼일 때는 거듭적 끼일 때도 넘어가. 그대로 넘어가. 뒤로 넘어가는 거는. 알았지? 그 단어가 뭐가 있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얘가 시옷이 쓰였으니까 얘는 8종성이 쓰인 거야. 8종성이. 그런데 이어적기 할 때는 그대로 넘어간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없어? 이건 좌가점이야, 방점. 처음에 이게 쓰이다가 이게 임진왜란 전에 사라져. 임진은. 왜냐면 우리 문자 방식하고 맞지 않거든. 그럼 사라지는 거야. 우리말의 문법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사라져. 여기서. 글자가 사라지는, 글자나 의미가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자나 의미가 바뀌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사회 문화가 바뀌면 글자가 바뀌게 되거든. 의미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가 배울 텐데 그 단어로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어. 어리다. 이게 중세에는 이 단어가 어리석다는 뜻이야. 어리석다. 근데 현재는 어리석다가 아니지? 현재는 얘가 무슨 뜻이지? 나이가 적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예쁘다. 중세국어에서는 예쁘다 불쌍하다는 뜻이었어. 근데 현대국어에는 불쌍하다가 예쁘다가 아니라 뭐지? 현대국어에서는 외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의미가 이동한. 이거는 이런 걸 갖다 의미 이동이라고 그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는 거니까. 의미 이동. 의미가 A의 의미에서 의미가 B의 의미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역사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지. 반면에 지갑이라는 단어가 있어. 지갑 너네 쓰나? 소영이 지갑 쓰나? 지갑은 원래 얘는 종이로 만든 갑이야.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지?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고 천도 있고 종류가 많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 그 전에 A가 있던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B까지고 이렇게 확대된 거지? 그지? 그럼 확대된 거 A에서 B로 어떻게 됐다? 확대됐어. 지갑 같은 경우. 반면에 그럼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 거꾸로 되는 것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이만한 것이 A가 있었는데 이렇게 의미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이쪽이 의미 확대라면 저쪽은 뭐라 그러겠어? 이쪽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되는 거지? 놈이란 뜻이라 놈. 놈이 원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오늘날 뭐로 바뀌었지? 남자. 그지? 남자의 비칭 욕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의미가 줄어들었지?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의미가 A에서 B로 바뀌거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소되거나 또는 어떤 건 사라지는 것도 있어.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있어. 알았지? 예를 들어서 지문은 얘는 천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어거든? 눈을 안 쓰지. 한자와 싸움에서 지는 거야. 한자와 싸움에서. 그 다음에 온. 서영아, 일어날래? 온. 들어봤지, 온. 그지? 온은 이건 100이야, 100. 그런데 안 쓰지. 사라진 거야. 가랑. 바다, 강이야, 강.
오늘은 안 쓰지, 그지? 강. 사는 옛말 뭐였지? 매집에. 어휴. 오늘 문제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 기억나나 보네. 매집, 매였지. 매가 사라졌지? 그리고 의미가 그거는 단어가 사라진 거야. 물론 글자 모양이 바뀌는 것들도 있어. 이거는 시간이 오래되면 바뀌는 거야. 아마 지금부터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워낙 적어서 너네 자식대로 가게 되면 지금 너네가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한글을 배우게 될지도 몰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너네 자식대가 갈 때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서빈이 어떨 것 같니? 하긴 할 것 같은데 인구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었겠지, 그지?